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강문화산업대 박민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O2O 기반의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에 애플워치 등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애플의 사례를 또 잘 분석을 해서 O2O 기반의 헬스케어가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플랫폼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제품은 사실 웰니스 제품입니다. 즉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라는 그 용어 안에는 다양한 메디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의료기기, 맞춤형 의료, 원격 진료, 전자처방전, 의료정보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우리는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웰니스만 우리가 많은 서비스 사례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웰니스를 구분을 한다면, 헬스케어는 치료 부분 의료 서비스하고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헬스케어고요. 웰니스는 헬스케어 중에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웰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는 헬스케어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료 서비스 부분이 왜 그동안 없었느냐? 사실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이 실제로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료에 관련된 규제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헬스케어라고 하면 대부분 웰니스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의료 서비스하고 웰니스 이 모두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 서비스하고의 연계 강화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서비스 중에도 이 O2O하고 연계가 필수적인 원격 진료, 자가 진단, 긴급 처방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IT 기술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자체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초만 해도 이헬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유비쿼터스 헬스라는 의미에서 유헬스, 최근에는 스마트라고 해서 SLS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근데 이것들의 차이가 결국은 통신기술과 디바이스의 발전과 보편화에 따라서 이 환경들이 변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헬스의 경우 중심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떻게 의료정보 시스템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이헬스였고요. 그 다음 유헬스로 오면서 사실은 이제 환자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환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환자와 병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하게 된 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헬스 시대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역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센서 기반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개인 중심, 개인과 개인의 어떤
생체 신호를 수집해서 수집된 정보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형태, 그래서 스마트 헬스로 현재는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헬스케어의 시대별 특징을 보면 초기에 굉장히 오래된 과거겠지만 이제 공중보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래서 헬스케어의 대상이 전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지금 같은 최근에는 질병 치료의 시대로 바뀐 거죠. 주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지금은 거의 90살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명은 늘어나지만 삶의 질이 더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살고 있지만 10년을 죽기 전에 10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 그것을 수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 대두되는 것이 이제 건강수명이죠. 어쨌든 헬스케어 2.0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대상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해서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헬스케어 3.0은 질병의 예방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건강수명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은 약 9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 수명이 다하는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년, 죽기 마지막 10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개인의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유전자에 대한 해독이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검사가 과거에는 몇 천만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 이하에서 DNA 검사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DNA 검사가 가능해지면 DNA를 기반으로, 즉 사람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약물이나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는 단계에 현재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DNA에 의한 맞춤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의 생체에 대한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디바이스라는 것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나 O2O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목표는 결국은 건강 수명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을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관리화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료기기가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병원의 서버와 연계돼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의 일상적인 신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일상관리화라고 하고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현재 기대 수명은 79세입니다. 79.7세인데 건강 수명은 이제 70세죠.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9.4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이 그러면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 보면 뭐 식습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습관이죠.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건전하지 못한 식습관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 수명에 위험을 주는데 고혈압, 고혈당
대기오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또 헬스케어 전략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어쨌든 일상관리화를 통해서 디지털 요소, 의료정보를 전자화하고 또 유전공학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해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개인 맞춤화, 또 환자 중심의 일상관리화가 되면 결국 목표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거고요. 건강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라는 목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에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EMR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입니다. 전자 의료 기록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병원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서 진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과정이죠. 근데 이런 EMR은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EMR을 통한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질병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치료 이후에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EH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록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한 단계가 이제 PHR이라고 해가지고요. 퍼스널 헬스 레코드입니다. 이 PHR 정보는 단순히 진료, 의료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의 전후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기록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PHR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의 생체 신호들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항상 24시간 나의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의료기기 중에 사물 인터넷의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자동화될 때 PHR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여튼 PHR이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PHR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 PHR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유전자 기반으로 환자들을 구분해서 그 구분에 맞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많은 질병 중에 약물 치료만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효과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DNA이고요. 이 DNA 조사를 통해서 DNA 특성들이 파악이 된다면 유전자형에 맞는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약물에 대한 치료의 효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좀 더 보편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좀 더 보편화돼서 좀 더 낮은 가격에 DNA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낮춰진 겁니다. 100만 원 이하에서 나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최근에 작년까지도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원격 진료 개념만 놓고 본다면은 1924년에 TV를 이용해서 원격 진료라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라디오 뉴스라는 곳에 라디오 닥터라고 되어 있고 뒤에 메이비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취지죠. 근데 이 지금 보면 환자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맥박을 재고 있고 또 혀를 내밀고 그 정보가 TV 안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의사가 원격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원격 진료 지금으로 그 당시에 처음 개념이 나온 이후에 9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 원격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IT 기술의 발달, 특히 통신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실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원격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충돌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 의료법 개정에 사실 속해 있는 불편한 진실은 단순히 원격 진료 허용 여부가 아니라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가하게 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격 진료의 목적은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 그리고 병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대상도 초진 환자가 아니고요.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그리고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원격 진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구나 다 집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원격 진료가 왜 쉽게 허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 의료법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 허가를 내주는 형태가 아닌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 흐름도를 보시면 이 센싱 기술, 즉 사물 인터넷의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혈압, 심전도, 식습관,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심지어 운동 습관까지 모든 생체 신호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그거를 누가 하느냐? 환자가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정보가 전송되고 그다음 이제 공급자 영역인 병원이나 보건소, 의료 단체에서 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진료, 상담, 처방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원격 의료 흐름도를 보건복지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자회사의 문제와 부딪히는 이유가 한국이 우리나라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비율이 사실은 90%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98%, 영국이 96%, 체코가 91%. 이 얘기는 스웨덴, 영국, 체코는 거의 모든 병원이 정부 소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라도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의 어떤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비록 비영리 의료법인의 비율이 90% 수준이지만 정부가 비영리 병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 서비스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이 없다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의료법인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비영리 병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국내에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의 수준이 국가복지 수준에 비례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후진국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핵 환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공의료가 필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병원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이 UCLA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생각했던 보건소 같은 굉장히 낙후된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공공의료병원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공공의료, 국가복지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료 정보들, 그 다음 개인의 신체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개인 건강기록, 즉 PHR 관리가 돼야 됩니다. PHR에 기반한 개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에 의한 정보를 수집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다양한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헬스케어의 발전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유전자 검사를 결합한 PHR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맞춤형 치료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예측이라고 한다면 현재 나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제가 무슨 질병이 언제 걸릴지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헬스케어 트렌드들이 예방관리와 보조의료, 정보 공유를 통해서 커넥티드 홈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 인터넷 또는 오토 환경에서의 변화들은 다 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홈의 형태의 헬스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원격으로 처방을 받고 그 다음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헬스케어 환경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예방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관리 이후에 보조의료, 그 다음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관계들이 환자의 행동 변화들에 따라서 분석과 결과가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